여러분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 봐서 참 쓸쓸하네요. 보고 싶음, 보고 싶삼. 어. 여러분 공부할 거 많죠? 집에서 공부하면 이게 효율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예. 냉장고 있고, TV 있고, 막, 예, 침대 있고, 이런 데서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요즘 카페 같은데, 그죠? 뭐, 그런 데서 나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던데,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바뀌면, 이게 개방된 실외면 이 비말이 나오더라도 나한테 올 수 있는 확률이 극도로 낮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밀폐된 공간이나 이렇게 뭐가 들러붙을 만한 표면, 이 서페이스가 많으면 극도로 위험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엔간하면 좀 집에서 뭘 먹는 걸 좀 싸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네, 혼자 사는 호라비가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기절하겠는데, 진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데이터들이 점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논문들을 쭉 보니까, 이게, 뭐 이건 지금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확실한 거라고 제가 판단할 만한 의학적 지식은 없는데, 이게 논문을 소개해 준 사람이나,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찾아봤을 때 보니까, 얘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가 예, 면역력에 사람 면역력의 어떤 중요한 팩터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 것 같다는 논문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최대한 이 위험에서 멀리 하십시오. 요즘 미국에서는 뭐 스테이 세이프, 뭐 유럽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지금 사실 지금 커런틴이 안 들어간 나라가 선진국 중에 지금 커런틴이 안 들어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도 지금 강제 코런틴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불안해요. 우리나라가 3차 산업이 없죠. 1, 2차 산업 하다가 바로 4차 산업 중국 덕에 3차 산업이 없이 4차 산업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은 결국 이게 사람 간의 어떤 뭐랄까 사람들이 어떤 생산 활동이 아니라 일단 뭐랄까 서비스업이죠. 4차 산업은. 그죠? 네. 서비스업은 사람과의 사람이 나와서 사람 활동을 해야 뭔가 GDP가 그러니까 뭔가 VAT가 생기는, 그러니까 밸류 에디드가 생기는 그런 산업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우리가 예, 직접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크게 뭔가, 우리도 그나마 대기업 중심이고, 우리나라 그 현금의 흐름이 대기업들이 드라이브하는 나라라서 그나마 지금 어떤 직접적인 그런 타격이 이렇게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 항상 안전에 항상 유념을 하고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안전불감 좀 심하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날려도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전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일단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하게 있으세요. 안전해. 집이 힘들잖아. 그럼 집에서 운동을 하면 돼요. 운동을 해야 돼. 제가 그 단톡방에 링크 올려줬잖아.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돼요. 30분씩만 해도 되고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 저도 요즘 운동을 못해서 미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 저번 시간 했던 그 내용 있죠.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설명을 했었고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지난 시간에 뭐 간단한 예를 정말 간단한 러프한 예를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슬라이드를 좀 봐야, 내 책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책의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책의 이 슬라이드도 책의 내용을 좀 정리를 잘 해놓은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챕터 5의 슬라이드를 쭉 한번 진행을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싹 한번 훑고요. 싹 한번 싹 훑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싹 훑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 이 5-2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잠깐 대략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요걸 좀 키우자. 예. 미안합니다. 이게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잠깐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명령행 언어라고 하고 그죠? 예, 명령 이렇게 임페러티브 랭귀지, 그 다음에 펑셔널 랭귀지, 그 다음에 디클러러티브 랭귀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다음 학기 가가지고요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에 가면 아마 이 개념을 설명하실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이다. 제가 하게 되면 당연히 얘기할 거고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행 언어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 CPU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잠깐 봤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잠깐 봤었잖아요. 걔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명령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CPU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컨트롤 유닛이나 레지스턴트 제외합시다. ALU가 그죠? 네, ALU가 계산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그죠?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뭔가 연산을 하잖아요. 예. 입력 A, 입력 B.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예, 피제수, 제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제수랑 제수니까 그죠? 나눌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연산은 나누기입니다. 그죠? 예, 나누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가 되면 여기서는 이제 결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ALU가 뭔가 이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컨트롤 유닛한테 뭐를 해라 하고 쭉 이렇게 어떤 명령을 줘야 되거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알고리즘이 이런 순서를 나열한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뭐, 지금 보면, 위에 거 보면은 A 나누기 B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A 나누기 B를 하니까, 펜좀 굵게 합시다. 예. A 나누기 B를 하니까, 처음에 이 ALU가 A를 가져와야 되겠죠, 먼저. A랑 B를 계산할 수 있도록 자기 레지스터에 가져와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메모리에서 혹은 USB나, 여러분 USB나 혹은 뭐 하드디스크, 혹은 SSD, 뭐 종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메모리에서 값 A를 가져온다. 그죠? 이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똑같이 위에랑 똑같은 작업을, 그죠? 똑같은 작업을 다 똑같은데 B, 그죠? B로 가져옵니다. A랑 B, 그죠? 가져와서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나누기 하라고 시키는 거죠. 둘 다 있으니까, 그죠? 레지스터 둘 다 가져왔으니까, A랑 B랑 둘 다 가져왔으니까 이제 나누기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랑 B를 수행하라 하세요. 그 다음엔 이게 끝나면 뭐 해야 돼요? A랑 B를 나누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우리가 이 계산을 왜 했어요? 이 계산 결과를 보고 싶어서 계산했잖아요. 결과 값을 다시 레지스터에 넣어라. 그죠? 그럼 이후에 뭐 이제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제 뭐 다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저장해서 뭐 USB나 우리가 원래 가져왔다 하드나 SSD 뭔가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일련의 작업을 쭉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의사 선택을 하든, 취사 선택을 하든, 뭔가 여러분들의 행위나 어떤 퍼포즈를 위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프로세스로 뭔가를 수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예, 그죠? 그러면은, 봐봐요. 계속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져와라. 가져와라. 수행해라. 또 뭐 했어요? 넣어라. 저장해라. 무슨 말이에요? 명령하고 있죠? 이건 커맨드라고 합니다. 커맨드. 컴퓨터 쪽에서 커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CPU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기계 장치일 뿐이에요. 전자 회로로 이루어진 기계 장치일 뿐이기 때문에 얘가 뭘 할지는 우리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혹은 프로그래밍 사고를 하는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어떤 일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명령행 언어라고 합니다. 예. 옛날 언어들이 다 이런 기반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밑바닥은 그런데요.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나누기가 힘들어요. 어떤 건 함수형 언어고 어떤 건 선언형 언어라고 이렇게 나누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굉장히 요즘은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필요한 선택을 혹시 필요한 펑셔널리티를 필요한 이런 어트리뷰트를 가져다가 돌아가는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위로 이렇게 탁 나눠서 얘기하긴 그런데 어쨌든 일단 설명 컨셉을 이해하자면 명령형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순차적으로 수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쭉 그죠? 그리고 함수형 언어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 펑셔널 그죠? 펑셔널 언어라고 하는 펑셔널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 그죠? 예. 여러분 수학 시간에 함수 배웠죠 그죠? 대표적인 여러분이 함수 배웠던 게 뭐 있습니까? 뭐 코사인 사인, 그죠? 예, 뭐, 코사인을 배웠잖아, 그죠? 예. 혹은 뭐, 절대값, 이런 것들. 예. 얘들 함수입니다. 왜 함수예요? 상수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코사인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뭘 하는지 명확하게 뭘 하는지 아직 뭘 하는지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그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코사인 어떻게 코사인이란 게 뭐예요? 함수가 보면 우리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보통. 코사인은 그죠? 입력값이 0일 때 값이 뭐예요? 입력값이 0일 때 1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1 기준으로 쭉 이렇게 예, 그죠? 이 한 주기가 2파입니다. 그죠? 맞아요? 여기가 파이고 그죠? 파일 때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죠? 0과 2파일 때 값을 1 가집니다. 이게 코사인이라는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입력값이 뭘 들어가냐에 따라 여기 입력값 이게 입력값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이 들어가면 그죠? 내가 만약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럼 무슨 값 어떻게 함수의 결과값은 뭐예요? 여기 딱 올라갔을 때 여기인 거죠. 한 0.8점 0.7점 되겠네요. 예. 그죠?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입력을 내가 만약에 뭔가를 집어넣으면요.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제가 만약에 뭐 2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코사인 2분의 1의 결과값은 뭡니까? 코사인 2분의 1의 결과값은 2분의 루트 맞나? 3인가? 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혹시 루트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맞나? 예. 이렇게 됐나? 30도, 45도, 60도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60도가 2파이로 파이로 치면 어떻게 되냐? 6분의 파인가? 66, 36이니까 이제 66이 36,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네요. 예.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값이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죠? 예. 사실 코사인은 이 값이 두 번 나와요. 그죠? 6분의 파일 때 나오고 6분의 5 파일 때 나오고 그죠? 예. 두 번에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 나오거든요. 그죠? 예. 맞나? 여러분 대충 이해하죠? 제가 무슨 갑자기 이까지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예. 예,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함수 여러 배웠죠. 함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어떤 입력값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입력값을 기반으로 뭔가를 연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들어오면 연산을 막 하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제를 들었던 것 중에 자, 이 함수는 뭐 하는 애입니까? 이 함수의 연산은 뭐예요? 이 함수의 연산은 나누기입니다. 지금 나누기. 나누기입니다. 이 연산은. 그죠? 이 연산은 나누기고, 그죠? 어머나. 어. 입력값은 A와 B입니다. 그죠? 입력값이 두 개를 가지고 출력은 몇 개가 나와요? 출력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함수라 그래요. 이런 걸 다 펑션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이 얘기를 하겠죠. 모듈라이제이션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들을 다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너는 함수 A를 만들어. 너는 함수 B를 만들어.
너는 함수 C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분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어를 짜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C나 뭐 이런 언어들을 함수형 언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함수형 언어는 명령형 언어처럼 어떤 명령들을 일반적으로 쭉 수행을 해요. 근데 이제 함수형 언어는 그 명령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언형 언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 그 과제를 할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친구들 있죠? 예.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려본 친구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형 언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스 케이스 그려본 친구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유스 케이스 하나하나당 하나하나를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할 것 같아. 뭐,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를 시키는 사람이면, 뭐 주문하기, 그 다음에 뭐, 계산하기, 그 다음에 뭐, 얼음을 넣어달라고 하기, 뭐, 더블샷을 해달라고 하기. 그런 프로시저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선언형 언어는 어떠냐?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려본 친구도 어때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딱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딱 정의가 되죠. 클래스 하나가. 어때요? 하나가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ttribute, 그 다음에 세 번째가 operation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언형 언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을 클래스로 딱 묶어요. 행위를 하는 주체들을 딱 클래스로 묶는 거지. 그래서 클래스 기반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념을 짜놓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혹시 이해가 안 될까봐 이게 더 이해 안 될 수도 있겠네. 궁금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일단 요 내용은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글들도 많이 있고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언어는 명령행이 순서대로 나열된 명령행이 기본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명령들을 내가 어떤 프로시저의 형태로 이렇게 상자로 만들 수 있다면 함수형 언어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이 프로그램들이 하는 일들을 클래스라는 상자 안에 싹 다 우겨 넣을 수 있으면 선언형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이제 뭐 최근의 트렌드는 거의 모든 언어들이 디클러레이티브하게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 모듈을 다 클래스 형태로 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뭐 약간 좀 절차적인 얘기고요.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까봐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함수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그 유스 케이스 하나하나 걔네들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선언형어는 이제 디클러레이티브는 여러분들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짰던 것처럼 그 클래스 하나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선언형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명이 좀 애매하게 짜져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이제 한글 번역도 여기 이 부분은 좀 애매하고 언어도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요게 궁금하면 여러분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좋은 다른 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해야 돼? 결국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컴퓨터한테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죠? 반복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일들을 수많은 그런 지엽적인 일들을 굉장히 고속으로 잘하는 게 컴퓨터니까 그죠? 계산기가 1초에 30억 건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잘 써먹으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모든 실행 가능한 알고리즘은 가능한 동작들의 순서로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킨다는 거는 CPU한테 뭔가 하라고 우리가 뭐 어떤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예를 봤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얘는 나누기를 하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나누기를 하라고. 그죠? 여긴 어때요? 메모리에서 뭔가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그죠? 또 뭔가 수행하라고 시켰고, 그죠? 그 값을 다시 레지스터에도 집어 넣어라. 이런 어떤 명령이란 게 결국은 어떤 동작이잖아요. 액션이잖아요. 컴퓨터가 수행하는.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 이런 동작들의 순서로 나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딱딱딱딱 필요한 순서대로. 그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뭐 A를 하고 싶을까? 파운드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그죠? 파운드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재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굽는 걸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순서가
순서가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한테 시킬 거냐? 컴퓨터한테 시킬 거란 말이에요, 일을. 그래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동작으로 우리가 쪼개야 됩니다. 뭐 막말로 얘기하면, 오버심플리파이드로 되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애들을 더하기 연산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말이 안 될 텐데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조금씩 추상화를 해가지고 사칙 연산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사칙 연산을 이게 조금 확장해서 이게 논리 게이트들 있죠. not, or와 and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빌딩 블록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여러분 잘게 쪼개서, 문제 잘게 쪼개서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컴퓨터는 우리 디지털 세상, 그리고 아날로그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현실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로지컬로 갖고 오기가 어려운데 사실 불가능한데, 우리가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얘기가 이거잖아요. 컴퓨터는 굉장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수행하는 기계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제가 어떤 알고리즘을 주는데, 뭔가를 실행하라고 이렇게 주는데, 그게 결국은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한히 뭐 이런 거죠. 뭐 제논의 역사를 알아요, 여러분? 예. 그 거북이하고, 예, 그리스의 신 제논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을 예. 거북이하고 예. 거북이하고 제논하고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는데 제논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죠? 예. 사람이 거북이한테 질 수가 없잖아요. 예. 제논의 역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논은 거북이 느리니까 거북이 보고 먼저 가라고 시킵니다. 너 먼저 가. 내가 좀 쉬었다가 너랑 나랑 좀 비등하게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를 네가 가지게 되면 그때 내가 출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거북이가 끼리끼리 엉금엉금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거북이가 이 정도 왔어요. 거북이가 이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제노는 이쯤이면 거북이가 이제 얘가 이제 남은 거리 있죠. 이 거리를 가는 시간하고 내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으니까, 얼추 비슷할 것 같으니까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논이 출발을 하는데, 자 보세요. 제논의 역사는 뭐냐면, 자 제논이 출발하기 시작했고 거북이는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북이가 남은 거리에 절반을 갈 동안 이 절반을 가게 될 거고요. 절반을 가게 될 거고. 그러면 제노는 지금 거북이가 있던 위치 있죠.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이 거북이 제노 출발할 때 그 시점에서 남아있던 거리에 절반을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절반을 지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노는 이 절반을 지나기 위해서 달려갈 건데 거북이는 그동안에 어때요? 조금이라도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조금이라도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거북이가 아무리 느릴지언정 진행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논이 여기 여기 기점으로 절반을 오는 동안 거북이는 조금이라만 진행을 해요. 그죠? 그러면 제논은 이 늘어난 이 부분 있죠? 이 늘어난 거북이가 조금 더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야 될 이 절반 플러스 이만큼, 그죠?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거의 절반을 통과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예, 맞아요? 그죠? 예, 이 절반. 그럼 플러스 이거 절반. 그죠? 이만큼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절반을 더해서 이것만큼 또 가고 있는 동안 거북이는 또 어때요? 거북이는 아이고, 이야. 왜 이러지? 왜 안 되니? 이렇게 컴퓨터 느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네, 안 되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면 거북이가 조금만이라도 더 갈 거고, 그래서 거북이 조금 더 갈 거고, 제노는 그만큼 또 갈 건데 가는 동안 또 거북이 조금 더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 무한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건
예, 말이 안 된다는 걸 이 논리의 허점을 찾아내겠지만, 여튼, 제가 하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수행을 해서 끝을 보려면, 무한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프로그램 수행하기 위해, 수행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무한히 기다릴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이 컴퓨터, 우리 온라인 뱅킹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우리가 뭐, 남이 내가 무엇을 검색하거나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보안 기술 중에 TLS, SL 같은 어떤 이 양방향 핸드쉐이킹, 핸드쉐이킹 형태의 이 보안 키를 주고받는 보안 이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HTTPS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의 기본 이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팩터가 뭐냐면,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보안 통신을 하고 있는 동안 사용하는 키를 알아내기 위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시간만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에 기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미친 듯이 컴퓨터가 많아서 우리 지구에 있는 컴퓨터들 다 모아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키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갖다가 네가 지금 무슨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키를 주고받을 때에 그 키를 탁 내가 낚아채가지고 이 키를 분석을 해요. 이걸 푸는데 실제로 지금 가장 빠른 컴퓨터 갖고 와도 몇십 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그 키를 가지고 내가 이 보안 세션을 유지해서 필요한 일을 딱 끝마치는데 몇천 년이 걸리지 않겠죠. 몇백 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베이스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죠? 얘기가 좀 많이 헛나갔는데. 예, 좀 많이 나갔는데. 제가 항상 이러죠. 예, 제 수업이 이래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두 가지 팩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되고 두 번째는 컴퓨터가 유한한 시간 안에 efficiently 끝낼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 예,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죠. 연비 효율적인 이렇게 해석이 좀 바보 같은데 그죠? 예, 이게 뜻은 딱 오죠 그죠? 예, efficiently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그죠? 그림에 미국 동부에서 그죠? 예, 어떤 아가씨가 뛰어가려고 합니다. 그죠? 예, 어이구, 어머나. 오, 예. 뛰어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기름도 안 먹고 비행기도 안 타고 돈도 아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그죠? 예. 남서쪽으로 오션을 딱 뛰어가서 2440마일을 팍 점프를 해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건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2440마일을 점프할 수 없어요. 그죠? 50야드 정도는 뛰어갈 수 있겠죠. 50m도 안 되니까. 그죠? 예. 여러분 고려해야 될 게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고 가세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의 중요성을 저 중요성을 이해할 정도까지 설명하려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바인딩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을 붙이는 거다라고만 이해를 해주고 일단 넘어갑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프로그램한 사람이 변수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실제로 이게 계산량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프로그램 사람이 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바인딩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우리가 값을 어떤 우리가 이름에다가 그 값을 대입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값이름 연동을 하는 방법 해서 이렇게 나오죠. 위에 같은 경우는 어때요? 3이라는 숫자를 x에다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화살표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라고 이해하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x라는 변수에다가 사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x라는 게 결국 뭐냐면 x가 우리가 컴퓨터 갖고 있는 유한된 자원 우리 아까 처음에 CPU 개념에서 얘기했던 레지스터가 될 거고 혹은 메모리가 될 거고 우리 컴퓨터에 메모리 꽂잖아요. 여러분 뭐 꽂아본 적 있나요? 랩탑 같은 걸 사면 이 추가로 램을 달 수 있는 랩탑이 있고 아닌 랩탑들이 있어요. 예, 추가로 램을 달 수 있는 랩탑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등치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져서 컴퓨터 느려지겠죠? 그러면 메모리 더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추가를 하면 이런 공간이 늘어나요. 네.
공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계산을, 그게 어려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책이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유롭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공책이 막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다가 뭐, 파이 곱하기 파이, 뭐, 파이의 10승을 계산해야 되는데, 뭐,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거 한 장에다가 다 계산하려면 거의 불가능하자,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종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면, 그죠? 대충 써가지고 또, 모자라면 또 넘겨 또 쓸 수 있고, 그죠? 예,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튼, 요 X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티피컬리 이해를 하려면, 요게 메모리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하나가 메모리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개념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튼, 바인딩이라는 건 요런 의미입니다. 예, 바인딩은 요런 의미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죠? 숫자를 어떤 값에다가 집어넣는데, 그죠? 숫자를 어떤 값에다 집어넣는데, 이 값을, 우리가 값을 집어넣은 걸 어떻게 써먹냐면, 이렇게, 바인딩된 값들을 갖다가, 실제로 연산에다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안 지워지네. 그죠? 이렇게,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적절한 이름 짓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죠. 왜 이름 짓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알고리즘 과제가 나갈 건데, 알고리즘 여러분을 짰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짰는데, 알고리즘을 짤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 짜긴 짰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일한다면,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머리가 되게 좋고, 내가 짠 알고리즘을 열흘 후에, 1년 후에 보더라도, 나는 딱 보고 뭔지 알아낼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다면 사실 이 주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짜는데 자 봅시다. 두 휘발유 가격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에 보면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알고리즘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자 내가 휘발유 가격을 계산하는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짜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변수 이름을 달러 퍼 갤론이라고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이름을 딱 보고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갈지 딱 대충 감이 오나요? 감이 오죠. 그죠? 달러 퍼 갤런. 그죠? 여기에 달러 값이 들어갈 건데 퍼 갤런. 이게 뭐예요? 우리 리터당 그 기름 값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딱 감이 딱 오잖아요. 감 안 오는데요. 그러면 이 이름 말고 여러분들이 감이 오는 이름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달러 퍼 갤런 이건 아주 부족해. 만약 그러면 프라이스 뭐 인 달러 뭐 퍼 원 갤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더 디테일하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보죠. 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센트. 가격인 줄 알겠어요. 가격인 줄 알겠는데 이게 무슨 가격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달러가 들어가야 돼, 센트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센트라고 해놓으면 이게 3.75센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이게 의미가 잘 전달되는 형태로 이 이름을 지어놔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계산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또 말을 안 듣네요.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사실 나비아스하죠. 딱 봐도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사실 뒤에 나가서 더 많은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라 그죠?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실행됨에 따라 이런 바인딩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x에다 4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집어넣었던 x에 집어넣었던 3은 어디로 가나요? 딱 봐도 없어지는 거죠. 덮어 쓰는 거잖아요. 그죠? 덮어 쓰는 거잖아요. x에다 3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 x에다 또 4를 집어넣어요. 그죠? x가 어떤 배열의 형태가 아니라면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그냥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위에서 무조건 아래로 읽게 돼 있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읽는 건 없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밑에서 위로 읽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한글이나 영어를 읽을 때 어떤 글자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엑시움 같은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읽는데 예, 해당 프로시저가 수행됨에 따라서 바인딩 값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 화살표가 그 값을 저장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 상태가 어떤 이제 어느 실행 중 한 순간에 이런 바인딩의 집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 책, 이 슬라이드도 좀 뒤에 내용을 먼저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이나 어떤 프로시저를 짜기 위해서, 어, 이런 바인딩을 한 10개를 해놨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계산 결과, 계산 값이나 혹은 계산 결과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집어넣어야 된 이 유한한 공간이 10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산 상태라는 의미는 그죠? 지금 내가 계산하기 위해서 10개의 공간을 확보해 놨어요. 그 얘기는 이 10개의 공간에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뭐랄까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방 안에 그러니까 10개의 이 자료형 방 안에 바인딩이죠. 10개가 바인딩이 돼 있다는 건데 10개의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을 호텔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호텔에 방이 10개가 있어요. 호텔에 방이 10개가 있는데 호텔에 방이 10개가 있으면 여기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총 그러니까 손님의 수도 그렇고 손님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총 몇 개인가요? 여기서 제가 컨디션 하나 줄게요. 안 그러면 너무 경우가 많아지니까. 한 방에는 무조건 한 명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어때요? 방이 10개가 있는데, 아무도 없을 경우 하나 있죠? 아무도 없는 경우. 자, 손님 한 명 왔습니다. 그러면 10개 방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10개의 방 중에 손님이 한 명 들어가 있는 상태. 두 가지 있죠? 자, 손님이 한 명 더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10개의 방 중에 손님이 2명 들어가 있겠죠? 왜냐면 아까 제가 걸었던 제약 조건이 방 하나에는 무조건 한 명만 들어간다라는 제약 조건을 줬기 때문에 손님이 또 오면 그죠? 세 방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0개의 방 중에 손님이 2명 있을 수 있는 스테이트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를 쭉쭉쭉 늘려가면 방 번호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총 스테이트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꽉 찬 상황까지 총 11개의 스테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계산 스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계산 스테이트는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계산해야 되거나 우리 고려해야 될 스테이트는 사실 무한가지에 가까운데 여기에서는 봅시다. x에 3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x랑 y, 방이 두 개네요. 그죠? 방이 두 개고, x와, 전체적으로 딱 한번 딱 봤을 때, 그죠? x랑 y에는 정수만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x에 3이 들어간 상태 하나가 있죠. 요 스테 하나. 또 어때요? x 플러스 4가 y에 들어간. 그러면은 3 더하기 4는 얼마인가요? 3 더하기 4는 7이죠. 그래서 x에 3이 들어가 있고 y에 7이 들어가 있는 스테이트가 하나 또 있겠죠. 혹은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무한가지로 쫙 생기겠죠. 이런 거를 계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걸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스테이트. 이런 스테이트가 유한가지라면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런 스테이트가 사실 여기 정수가 들어가는 거 보면 그죠? 사실 무한가지죠. 이 계산 상태가 가질 x랑 y 두 개의 방이 가질 수 있는 계산 상태는 사실 무한입니다. 그죠? 무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약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계산 상태의 이 스테이트의 수가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뒤에 챕터 가면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동작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책에는 이제, 그죠? 친구한테 친구한테 차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사는 친구는
차 가격을 뭐 이제 달러로 얘기할 거고, 예, 브라질 사는 친구는 브라질 헤알로 얘기할 겁니다. 그죠? 예, 브라질 헤알로. 그죠? 그래서 미국 달러가 브라질 헤알로 바뀌는 어떤 저게 있죠.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이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 그 레이트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환율은 매일매일 바뀌죠. 시각 바뀝니다. 그죠? 이 환율은 어떤, 누가, 이 브라질 헤알로, 미국 달러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죠? 브라질 헤알의 가치가 떨어져서 레이트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죠? 예. 미국 달러, FAD에서,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많이 찍어서 달러가 많아요. 그래서 은행은 빨리 이제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대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니까 브라질 헤알로 달러를 살 수 있는 이 확률이 커지죠. 그러면 브라질 헤알의,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브라질 헤알의 비율이 올라가겠죠. 예, 이런 걸 레이트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미국 달러에서 브라질 헤알로 가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죠? 비율은 뭘로 결정이 됩니까? 비율, 그죠? 예, 멀티플라이 팩터로 정해지죠. 그죠? 예. 자, 우리로 치면 어때요? 미국 US 달러 하나가, 그죠? 한국으로 얼마죠? 이거, KRW, 그죠? 얼마죠? 예, 이 비율이 있죠. 이 비율. 이 비율. 이 비율이 맨날 변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비율 지금 한번 봅시다.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환율을 보고 싶을 때, 그죠? 구글 창에서 뭐라고 치면 되냐면, 1USD, 2 KRW.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예, 구글은 이렇게 쿼리가 오면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1212.14원입니다. 그죠? 예. 1212원 14전입니다. 그죠? 예. 지금 저기 끊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버벅된다. 예, 혹시나 끊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끊겨서 내용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유튜브나 그 단톡방에다가 꼭 이걸 올려주세요. 아니면 그 학교 게시판에 학습톡톡이라든가 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 이 댓글을 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꼭 내용을 넣어주세요. 예. 미안합니다. 뭐 컴퓨터를 좀 밀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 아침에 뭘 좀 한다고. 예. 그래서 이런 비율이 나오죠. 그죠? 예. 1212원 14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준 환율이고, 그죠? 이건 기준 환율이고, 이 기준 환율에서 이제 은행들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얘네들은 돈을 갖다가 보내고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있고, 또 이제 은행 직원들 돈도 줘야 되고, 뭐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수수료를 붙이죠. 예. 그래서 이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 기준 환율에서 이 은행은 얼마만큼의 스프레드가 있냐. 환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이 수수료의 폭을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레이트를 우리가, 잠깐, 잠깐. 뭐, 무슨, 아닌데, 이거지. 그래서, 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만 알아낸다면, 사실, 변화는 정말 쉽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일로 가게 한다면, 여기서 일로 가게 한다면 요걸 곱하면 되고, 여기에서 일로 가게 한다면 요거의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알고리즘 밑에 한번 보죠. 밑에 알고리즘이 있죠. 밑에 알고리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써있고,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프로시저 한번 보죠. 자, 일단, USD라는 이 이름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를 바인딩을 해놓는 거죠. 이 얘기는 USD라는 메모리 방 하나를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1000이라는 숫자를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컴퓨터에서 수행될지 뭐 아니면 뭐 월급 우리 내가 고용할 직원이 할지 이거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인딩을 하는 거죠. 그래 알아보기 누가 봐도 알아보기 클리어하니까 명확하니까요. 예. 그래서 USD라는 이름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를 바인딩을 해놨습니다. 예, 그렇죠? 1000이라는 숫자를 바인딩을 했어요. 자, 바인딩을 했으면 밑에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exchange rate라는 이름에다가 205.5를 바인딩을 해놔요. 딱 봐도 이게 레이트죠. 그죠? 그래서 체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USD에다가 그죠? 예, 당연히 USD의 가치가 높겠죠. US 달러가. 그래서 USD 1000에다가 그죠? 1000에다가 브라질 헤아를 구하기 위해서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곱합니다. 그죠? 곱합니다. 그래서 1000 US 달러 예, 곱하기 205. 그러니까 1000 US 달러를 사기 위해서 브라질 헤알로 몇 헤알이 필요하냐를 기술한 거죠. 그래서 순서는 어때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어때요? 맨 처음 USD에다가 1000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레이트에다가 205.5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익스체인지 레이트 곱하기 USD. USD는 뭘로 바인딩이 됐었죠?
1000이었습니다. 그죠? exchange rate는 뭘로 바인딩 됐어요? 205.5로 바인딩 됐어요. 그래서 곱하면 그 값이 BRL이라는 거죠. 브라질 헤알이라는 변수에다가 변수라고 해서 이름에다가 바인딩이 딱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행하고 나서 얘를 보면 그죠? 얘를 보면 1000달러를 사기 위해서 몇 헤알이 필요하냐? 아이고. 어우씨, 이거 숫자 이상하다. 맞나? 그럼 200, 1000 곱하기 0 두 개 더. 오히려. 그죠? 그럼 이만큼의, 아니구나. 이만큼의 20만 5,500 헤알이 있어야 미국 달러 1000달러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BRL, 이거 리에 변수 바인딩 됐으니까 이 숫자를 우리가 모르지만 이 바인딩 된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알고리즘 되게 간단하죠. 예, 이것도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그죠? 일련의, 그죠? 액션이 정의돼가 있고, 이 액션들이 어때요? 오퍼레이션들이 순서대로 탁탁탁탁 내려가죠. 그죠? 예. 그럼 이건 알고리즘입니다. 그죠? 예. 알고리즘 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렇게 가요. 자, 그러면 동작. 또 다른 또 예제가 있죠. 예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동작의 예제는 아까보다 스텝이 하나 더 많죠. 그죠? 예. 이번에는 위에서는 어때요? 위에서는 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쭉 수행을 하면서 이 우리가 바인딩 했던 이름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름이 변하지, 이거 안 지워지네. 바인딩 이름이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 USD에다가 1000을 집어넣었었죠. 그리고 익스체인지 레이트에다가 205.5를 넣었습니다. 계산이 끝난 이후에 USD나 익스체인지 레이트의 값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중간에 그런 스텝이 없었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BRL이라는 변수에다가 새로운 값을 생성해냈을 뿐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지금 여기 이 알고리즘을 쭉 보죠. 이 알고리즘 위에서 읽어 내려가는데 그죠? 셀시어스라는 이름에다가 33.5를 넣었어요. 딱 봐도 33.5도라는 걸 표시하는 것 같죠? 그죠? 셀시어스라는 이름이 33.5라는 값을 가지게 됐고 페로나이트라는 변수에다가 셀시어스 곱하기 9를 저장을 하게 이렇게 이 프로시저가 있어요. 이 동작을 해요. 그러면 셀시어스의 값도 그대로 아직 있죠. 33.5입니다. 곱하기 9를 해서 어디로 가요? 페로나이트로 가죠. 그럼 페로나이트는 값은 그죠? 페로나이트는 33.5 곱하기 9의 값을 바인딩하고 있겠죠.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봐요. 밑에 어때요? 페로나이트 나누기 5를 다시 페로나이트에 넣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페로나이트 이 값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지금 위에서 순서가 3은 2가 수행된 이후에 수행되잖아요. 그러니까 2가 먼저 수행된 값이 이행되가 2까지 딱 수행되고 나면 어때요? 페로나이트라는 변수에 지금 이게 계산된 값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페로나이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 3을 수행할 때 똑같이 얘 이름은 똑같잖아요. 그죠? 페로나이트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누기 5를 수행한 그 값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나요? 다시 또 페로나이트로 들어가요. 이해돼요? 이 개념 이해돼요? 예. 그죠? 그리고 아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삽시에서 화씨로 바꾸는 알고리즘입니다. 예. 9를 곱하고 나누기 5를 한 다음에 32를 더해요. 그러면 화씨가 돼요. 이 알고리즘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바인딩된 값은 바인딩된 네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죠? 순서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설명을 쭉 해놨네요. 그죠? 여러분 뭐 보고 싶으면 딱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그죠? 이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쭉 봐봐요. 흐름이 쭉 가잖아요. 그죠? 흐름이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없고요. 잠깐만.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내용은 아까 했던 내용의 핵심이 알고리즘의 이 하나하나 스텝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수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그 바인딩 된 값. 실제로는 이제 아까 계속 설명을 하지만 제가 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메모리 얘기만 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 같이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바인딩 된 값이라는 그 이름이라는 그죠. 어떤 값을 어떤 이름에다가 바인딩을 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어떤 메모리 안에 이 값을 집어넣은 거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제어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컨트롤 플로우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컨트롤 유닛이 ALU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결국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수와 비제수가 두 개 들어가는 형태. 내용을 보면, 잠시만요. 내용을 보면, 미리 좀 띄워서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 내용 요거 보이죠? 예. 요게 결국은 어떤 내용, 아이고, 지금 제가 지금 적이 없어서 이 데스크탑에는 지금 이 펜이 없어서, 예. 어쨌든 ALU 보세요. 입력 들어가는 거 보면, 그죠? 입력 들어가는 거 보면 값이 두 개가 들어가고 나누기를 수행하고 이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 유닛한테 무엇을 수행해야 된다, 무엇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 우리 아까 이 커맨드들이 쭉 들어갔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까 우리 이 A랑 B의 이 나누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져온다, 수행한다, 나누기를 수행한다, 넣어라, 저장, 이런 전체적인 이 흐름이 결국은 이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제어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로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알고리즘 하나하나의 행들 있죠. 수행 전체적인 커맨드, 이것들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수행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 가면서 이 제어 흐름이 여러 단계로 분기되는 모습도 보고 돌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게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판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아까 계속 실패한 녹음에서 녹화했던 건데, 어쨌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지금 잔고가 10만 원 있어요. 통장에 10만 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오늘 뭐 하나 질러봐야겠어요. 그래서 지름신이 팍 왔어요. 그래서 뭔가 지르려고 내가 8만 원짜리 하나를 뭔가 탁 질렀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바지를 멋진 거 하나 사야겠어. 아니면 오늘 블라우스를 하나 이쁜 걸 사야겠어. 그래서 딱 인터넷 쇼핑 결제 버튼을 탁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쇼핑 결제 버튼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무슨 작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결제 수단으로서 선택한 그 결제 프로시저를 이제 여러분이 결제가 이루어질 은행으로 이제 트랜잭션을 보냅니다. 트랜잭션 딱 보면 은행이 딱 받았죠. 여러분 10만 원 있는데 8만 원 인출이 딱 왔어요. 인출이 딱 왔어요. 딱 오니까 얘는 뭐 어떻게 인출이 딱, 어머나, 아이 정말. 인출이 딱 왔어요. 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왜 이러지? 인출이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출이 왔으니까, 인출이 10만, 이게 지금 10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있는데 8만 원 인출이 딱 왔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지금 잔고가 지금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인출 금액보다 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성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8만 원 딱 빼고 2만 원이 딱 남는, 그죠? 2만 원이 딱 남는 형태가 되겠죠. 하이라이트가 이게 여기 안 되네. 미안해요. 여기 2만 원짜리 써야 되는데 여기 안 보이네. 하여튼 여기 2만 원이 생길 겁니다. 그죠? 2만 원이 생길 건데, 그죠? 그럼 2만 원이 지금 잔고는 2만 원이에요. 지금 잔고는 2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8만 원 지른 거 깜빡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오늘 막 상사한테 열받고 그래갖고 왔는데, 어저께 제가 8만 원짜리 지른 거 깜빡하고 4만 원짜리를 또 딱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잔고의 트랜잭션에 이 해당 트랜잭션 어떻게 되겠어요? 4만원짜리 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2만원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4만원짜리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으니까 은행에 있는 서버 알고리즘은 어떻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잔고 2만원보다 내가 지금 결제하고자 하는 4만원 트랜잭션이 크잖아요? 그러면 잔고가 부족하니까 이 트랜잭션은 실패할 거란 말이에요. 실패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고. 이 은행 알고리즘을 짠 애가 잘못 짜가지고 10만원 이 트랜잭션을 하는 중간에 만약에 제가 이
8만 원짜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일단 트랜잭션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그 쇼핑 사이트로, 그죠? 쇼핑 사이트로 이 트랜잭션 성공했으니 해당 이 저기 뭐냐 결제를 완료하고 일단 판매자에게 8만 원을 지불하고 그 판매자 계좌로 8만 원이 전송이 되고 그 내가 방금 클릭해서 누른 이 구매 프로시저는 성공을 해서 이제 배송하도록 그 구매자 그 판매자 이 페이지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짜놨겠죠. 근데 문제가 막 이런 거죠. 막 내가 뭔가 잘못 짜가지고 이런 빈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10만원 결제를 10만원 잔고 있는 상황에서 8만원짜리 결제를 딱 트랜잭션 보냈어요. 근데 제가 빛과 같은 속도, 번개 같은 속도로 내가 또 지르고 싶은 4만원짜리를 탁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8만원짜리 트랜잭션이 끝나서 잔고 2만원으로 만들기 전에 4만원짜리 트랜잭션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짜면 안 돼요. 이 프로젝션이 끝날 때까지 어떤 트랜잭션도 받으면 안 되게 짜야 되는데 지금 순서에 대한 걸 강조하려고. 그래서 4만원짜리 왔어요. 그러면 아직 10만원에서 8만원을 빼지 않았어요. 이 빼서 2만원으로 만드는 그 프로시저가 완성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4만원짜리 오면 이 잘못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잘못됐죠. 그죠? 2만원으로 완전히 다 뺀 다음에 4만원이 가야 되는데 지금 2만원으로 다 뺀 이 프로시저가 끝나지 않았는데 4만원이 탁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10만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잔고에 보이는 거고 지금 내가 기존에 바로 직전에 내가 8만원짜리 트랜잭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아직 저장이 안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4만원짜리가 오면 아직 10만원이 남아있다고 로직은 보기 때문에 이게 이 트랜잭션도 성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그 순서대로 이 상태에서 순서대로 수행한다고 쳐도 8만원 까고 그 8만원을 이 판매자한테 송금을 하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4만원짜리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판매자에게 4만원 송금을 해야 되는데 남은 가격이 얼마예요? 4만원밖에 없잖아요. 은행이 정말 순서를 잘못 짜면 이 4만원도 보낸 것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은행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프로시저를 수행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실제로 이렇게 따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어떤 뭐 그 화씨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곱하기 나누기는 여러분들도 뭐 기본적으로 고등수학 다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비선형 연산입니다. 그죠? 더하기 빼기처럼 순서를 막 바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곱하기랑 나누기 순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값이 바뀝니다. 그죠? 값이 원래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순서가 바뀌면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 화씨 계산하는 알고리즘 있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아까 화씨 계산하는 알고리즘 있었잖아요. 바로 직전에. 그죠? 이 알고리즘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나누기 5를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9를 하면 여러분 값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제어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알고리즘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이 순서를 제대로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여러분 마음대로 짤 수 있어요. 문제는 수행을 할 때는 순서대로 짜야 돼. 순서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유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란 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한번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알고리즘의 이 프로시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연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동작은 총 3가지 정도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한번 보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이 코드 내용 보면 if, then 뭐 이렇게 돼 있죠. 액션, 컨디션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이거 뭐 용어 단어니까요. 뒤에 있는 end if 요게 이제 이거 뭐죠? 이렇게 하면 if가 시작되고 end if로 끝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if가 시작이 되고 여기까지 수행이 되는데 그죠? 실제로 액션은 여기서 이루어지죠. 예, 액션 내용을 여기서 집어넣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end if가 끝나면 이 해당 이 if에 대한 if가 뭐예요? 그리고 if가 만약이잖아요. 만약 하고 뒤에 컨디션이 나오죠. 그러면은 뒤에 컨디션은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if가 여러분 이전에 논리 수업 했을 때죠. if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보는 연산이라고 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얘의 결과값은 뭐겠어요? true 아니면 false 겁니다. 그죠? true 아니면 false. 얘가 true 아니면 false겠죠. 그죠? 예. 근데 결과값이 그죠? 결과값이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오는 얘는 결국 연산이 무슨 연산입니까? 논리 연산이잖아요. 그죠? 예, 논리 연산이고 얘는
그죠? 이 논리 연산제 이 논리 연산의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컨디션이라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논리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f문 뒤에는 무조건 논리 연산이 나오고요. 논리 연산의 결과값에 따라서 이 여기에 있는 then이 그러면이잖아요. 그래서 if 안에 있는 컨디션 값이 true면 그러면 그죠? 이게 이제 이게 임플라이예요, 사실. 임플라이. 챕터 3에서 했던 임플라이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뒤에 이제 액션을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배송료 계산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쇼핑 카트에 넣어놓은 이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계산하는 쇼핑 카트 토탈이 수행이 돼서 그 결과값이 오더 어마운트라는 이름으로 바인딩이 됩니다. 그죠? 바인딩이 됐죠? 그러면 오더 어마운트는 지금 카트에 있는 전체 물품의 총 가격이 오더 어마운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첫 번째 바인딩이 끝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라는 숫자를 그죠? 0이라는 숫자를 shipping cost라는 이름으로 바인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0을 0이라고 부르지 않고 shipping cost가 0인 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리에다가 어떤 shipping cost라는 이름의 메모리에다가 그거 호텔 예도 들었었잖아요. shipping cost라는 그 방 번호가 적혀 있는 거기에다가 0이라는 애를 집어 넣은 거예요. 그 shipping cost 방 안에는 0이라는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수행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if 나옵니다. 그죠? 예, if 나옵니다. if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조건. 예, 그죠? 논리 연산이 수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if 뒤에 논리 연산 나옵니다. 논리 연산 어때요? 논리 연산이 두 개의 연산자를 하는 크고 작은 걸 보는 거죠. order amount가 뭐보다 작으면 40보다 작으면 그죠? 그러면 다음 행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죠? 임플라이는 어때요? 앞에 선언된 프로포지션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뒤에 오는 consequences의 이 결과값이 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프로포지션이 false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수행 안 하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straightforward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거를 보고 만약에 내가 산 가격이 $40 이상이면 shipping cost $10를 추가하세요 라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0이라는 애를 넣어놨지만 그죠? 순서에 따라서 재바인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행부터 밑에서부터는 어때요? shipping cost는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일반적으로 단방향 선택이라고 해서 그죠? 순서는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아요. 그냥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는데 요거를 여기 이 액션 이 논리 연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액션을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여러분 잘 눈여겨 줍시다. 사실 뭐 전체적인 그림은 여러분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노브레이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사각형, 요 마른 모꼴. 요 마른 모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플로우 차트라고 돼 있는데 이 플로우 차트가 굉장히 컴퓨터 나오기 전부터 나오던 그림입니다. 사실 책에는 액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플로우 차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상위 호환 같은 내용인데 플로우 차트가 이전 버전이고 지금 액티비티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 더 내용 더 추가해 놓은 그런 플로우 차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내 개념은 똑같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이런 거 배웠거든요. 논리 가르쳐주는 이 수업에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할 때 이런 사각형 마름모 그림, 그 다음에 또 뭐 프린트하는 기호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그리려고 그런 모양 자도 들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여튼 여러분 알고 딱 한 가지 알고 넘어가 여기서 알고 넘어 지나가야 될 게 요 마름모는 if입니다. if. 그래서 이걸 분기문이라고 해요. 분기. 여기 딱 왔을 때 아까
결과가 어땠어요? 요거에 따라서, 그죠? 이 논리 연산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액션이 수행되는지 마는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개념으로 이 분기문, 이 마름모형의 분기문에서 어떤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죠? 여기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하고, 아이씨, 논리 연산을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이 수행을 한 결과에 따라서 패스가 갈리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 어때요?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하면, 이거 잘못 그려졌네, 그죠? 잘못 그려, 반대로 그려졌네. 요거랑 요거랑 자리가 바뀌어야겠네요. 예, 바뀐 채로 설명할게요.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상이거나 같으면,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상이면 어때요? shipping 코스트에 10을 추가합니다, 그죠? 예, 10을 추가한다기보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shipping 코스트는 10달러다 라고 이렇게 딱 값을 넣는 거죠. shipping 코스트가 그러니까 오더 어마운트가 40보다 작으면 shipping 코스트 아까 0이 있었죠. 0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완전 뭐 땅 짚고 헤어짐식입니다. 보죠? 두 방향은 어떠냐면 간단해요. 분기문 안에 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if 컨디션 then, 그죠? 만약에 컨디션이 맞으면, 그죠? 오케이 되면 또 내려가 봐요. 또 있어요. 또 if. 그럼 또 if를 보는데, 이게 만약에 true면 액션을 하고, 그죠? 막 첫 번째 컨디션이 거짓일 수 있잖아요. false. 그럴 때는 여기로 내려와요. 그래서 else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참이면 바로 밑에 있는 이 if true 액션 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는, 이 밑에 거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죠? 만약에 거짓이면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end if로 끝난 게 아니라 거짓일 때의 조건도 수행할 거를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lse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내려가면 여기도 또 if 있죠. 그죠? 얘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건 이중 분기가 되는 거죠. 한번 보죠. 얘를 봅시다. 배송료 계산 프로그램 보면, 그죠? 배송 계산 프로그램 봅시다. 보면, 이야. 아이,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보면, 요거만 끄고요. 잠시만. 정말. 학교에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게 FHD 이상이면 아예 프로그램 동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맨날 이게 꺼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합시다. 네. 그래서, 동작을 지나가는데,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했던 내용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분기가 어떻게 되냐? 그죠? 여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오더 어마운트, 그죠? 오더 어마운트에다 지금 카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넣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쇼핑 코스트를 계산하기, 이 쇼핑 코스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오더 어마운트가 40달러 이상인지 이하인지 보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 코드 자체도 잘못 써놨네요. 그죠? 코드 잘못 써놨네. 그죠? 이거 살부터 커야 되겠죠. 그죠? 네. 저희가 보면서, 전체 흐름만 이렇게 본다고 요 세부적인 걸 못 봤네요. 네. 그래서,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하면, 그죠? 40 이상이면이라고 고칩시다. 지금 고쳐버리고. 그림이니까 고칠 수 없고. 제가, 억지로 쓸게요. 크거나 같으면.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판서 쓰는 이 펜 이게 고장이 나서. 그래서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상이면 그러면 shipping 코스트에다가 10을 넣고요. 그죠? 아니면 shipping 코스트에다 0을 넣습니다. 그죠? 네. 지금 사실 이 연산자는 사실 뭐 아까하고 크게 사실 달라질 게 없어 보여요. 그죠? 달라질 게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 두 방향 선택이죠. 이중 분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한 가지 그 팩터는 이렇게 하면 위에 것이 거짓이었을 때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 행위를 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전에 것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위에 있었던 얘 맞나? 얘가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잠깐만. 맞지. 위에 있는 게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shipping 코스트가 얼마 될지 몰라서 일단 0부터 먼저 집어넣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shipping 코스트가 40 이상이면 shipping 코스트를 10달러로 책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hipping cost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해당 여기 단방향 선택에서는 shipping cost가 그러니까 전체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shipping cost를 0으로 먼저 넣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아니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네요. 그죠?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하일 때만 shipping cost 주는 걸로 그럼 이게 맞네요. 제가 계산 잘못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shipping cost가, 만약에 그 주문하는 가격이 $40 이하일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가 되잖아요. shipping cost가 $10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shipping cost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해당 분기에서는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shipping cost가 일단 0이라고 일단 바인딩을 해 놓은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만약에 제가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하일 경우에는 어떤 식이에요? 바인딩이 두 번 일어나잖아요. 그죠? shipping cost를 처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0으로 집어 넣어 놨다가 전체 오더 어마운트 $40 이하예요. 그러면 배송비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shipping cost에 다시 10이라는 값을 바인딩을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루트 같은 경우는 내가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하일 경우에는 바인딩이 두 번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그죠? 이 바인딩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컴퓨터가 수행해야 될, 그죠? 수행해야 될 이 커맨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컴퓨터는 지금 이 알고리즘을 따르면, 이 알고리즘대로 한다면 결국은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하일 경우에는 바인딩을 두 번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분기는 어때요? 이중분기 일단 딱 내려와서 오더 어마운트에 뭐 바인딩 안 했죠? 오더 바운딩 shipping cost 바인딩 안 했습니다. 왜냐면 if else라는 두 방향, 이 두 개의 분기점을 이 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더 어마운트가 40 이하일 때는 shipping cost에 $10를 바로 추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죠? 무시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else에 가서 shipping cost에다가 0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경우든 shipping cost에 10을 넣거나 0을 넣거나 이 바인딩 하는 프로시저는 어때요? 한 번만 하면 되죠. 어떠한 경우든. 그렇죠? 그래서 아까보다 이 알고리즘이 더욱더 진보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CPU 입장에서는. 그죠? 똑같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이 못했네요. 그죠? 가격이 싸야, 그죠? 그러니까, 그죠? 주문한 게 작아야 배송비를, 그죠? 요청할 수 있겠죠. 생각 못했네요. 그죠? 그림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이해가 되죠.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여러분 질문하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질문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죠? 이번에는 다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까랑 뭐 어렸잖아. S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보죠. 자, 다방향은 그림 먼저 볼까요? 그림이 있나? 있었던가? 그림이 없었다. 그림이 있었다. 있긴 있었는데 이때 아주. 자, 다방향 봅시다. 다방향 어때요? 자, 오더 어마운트에다가 shipping 카트 토탈 다 집어넣어요. 제 전체 카트 가격 다 집어넣습니다. 딱 집어넣었죠. 그럼 오더 어마운트에 전체 지금 물건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는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if 오더 어마운트가 0보다 크고, 당연히, 그죠? 뭔가 주문했으면 0보다 크고, 근데 0보다, 아무것도 주문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오더 어마운트가 0보다 일단 크거나 같고, 그리고죠, 이제 여러분 삼정했던 거 막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오더 어마운트가 2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거 논리 연산 저번에 배운 것처럼 하면 어때요? 순서가 어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순서가 어때요? 순서가 어때요? 순서가 오더 어마운트가 0보다 크거나, 그죠? 여기 먼저, 두 개, 항상 이항 연산부터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항 연산 먼저 하는데, 갈로 쳐져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갈로를 안 쳐놨어요. 그죠? 원래 명확하게 하려면 갈로 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튼 우리는 뭐 이거 딱 보고 뭔지 아니까요. 그죠? 이건 코드도 아니고, 일단, 수도 코드도 아니고, 일단 알고리즘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면, 만약에 오더 어마운트가 0보다 크고, 요거 먼저 하죠. 요거 먼저 해요. 요게 만약에 참이고, 그리고
오더 어마운트가 20보다 작으면, 그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19까지 0달러, 그러니까 1달러에서 19달러까지였으면, 0달러에서 19달러까지였으면 여기가 무조건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연산이,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시핑 코스트를 10달러를 부과를 합니다. 그죠? 20달러 이하였어요. 맞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0에서 19의 달러가 아니면 그 이상이 20부터, 그죠? 그러면 20은 넘어가는데 40보다 작아요. 어때요? else if가 있어요. 그러니까 else 하면서도 여기다가 또 if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else if 밑에도 또 else if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수행하는 이 스코프는 영역은 달라집니다. 요건 이제 그림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봐봐요. 또 if 여기에 있는 게 만약 거짓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와요? else로 옵니다. 그죠? else로 오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else if예요. 그래서 else if는 여기서 또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더 어마운트가 20보다 크고 20달러보다 크고 40달러보다 작아요. 그러면 20달러에서 39달러까지죠. 그 사이일 때는 shipping 코스트는 5달러. 아까보다는 반 절반이죠. 그죠? 네. 이 조건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죠? 40달러 이상일 수도 있겠죠. 40달러부터는, 그러면 어디로 가? S. 여기서 S if 없죠. 여기서 그냥 바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shipping 코스트는 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nd if가 끝난 거예요. 이 if의 스코프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대충 뭐 어렵지 않죠? 예.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여러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배송료 측정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샀냐에 따라서 배송비를 얼마로 측정할까를 결정하는 이 프로시저입니다. 그죠? 이게 되게 길어지는데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 전체적인, 여기서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더 효율적인지는 여러분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 더 효율적입니다. 그죠? 예. 효율적인 이유도 제가 다음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플로우 차트 형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lse if가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else if가 그죠? 지금 if 밑에 있거든요. 그죠? if가 이 if는 이 if 밑에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if 이후에 이 논리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야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논리 연산을 또 한 번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처음부터 40달러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이거가 이 전체 논리 연산이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면 내려와 보잖아요. 그럼 얘도 어때요? 얘도 똑같이 거짓이겠죠. 40달러, 이미 40달러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니까 그럼 바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일로. 그냥 바로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면 딱 내려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20보다 작으냐 20보다 크냐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이거를 사실 이것도 이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이유의 답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0에서 20을 볼 때 하고 20에서 40을 볼 때 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내가 40달러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있는 건 어때요? 그냥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결과가 그죠? 여기에 있는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겹치는 게 없지만. 그죠? 왜냐면 결국은 최종 내가 보고자 하는 이 논리 연산의 범위가 0에서 40까지인데 내가 만약에 40보다 넘어간다면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볼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연산을 두 번이나 하고 있다고요. 아까처럼 내가 40달러 이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면 그 배송료, 그죠? shipping 코스트에 0을 집어넣을지 10을 집어넣을지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어떤 식으로 진보를 시킬 수 있냐면 처음부터 그죠? 그 분기가 되는 게 어디예요? 20보다 작으냐? 그러면 일단 20달러보다 작으면 무조건 일단 10달러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20달러 무조건 10달러 저기 부과를 하잖아요. 바로. 그죠? 20달러보다 작으면 무조건 10달러잖아요. 그죠? 이거 먼저 했잖아요. 이걸 하고 나면 여기를 안 가는 거죠.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행을 했으니까. 액션을 한번 수행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니면 여기 오고 그다음 액션을 한번 수행하고 그래서 또 그것도 아니면 액션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얘를 보고 참이면 그죠? 참이면 밑에 걸 수행을 하고요.
거짓이면 순서대로 else 이렇게 가는데 얘가 거짓이잖아요. 그럼 내려와봐요. 내려오는데 얘는 일단 액션을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액션을 한 번이라도 하고 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if하고 옆이 if 밑에 있는 이 액션하고 else if 밑에 있는 이 액션하고 동시에 수행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잖아요. else라는 게 여기 논리식의 거짓일 때만 수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거짓이고,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일 게 내가 뭔가를 짠다는 건,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바보짓인 거죠. 왜 그런 짓을 하지?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논리, 여기에 있는 범위도 여기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if else로 분기를 짤 때는 해당 이 경우의 수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프로세스를 이해를 할 때는 한 번이라도 액션을 수행을 하고 나면 밑에 있는 건 수행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if에서 2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5달러치를 샀어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서 바로 딱 걸리죠. if 오더 어마운트 20보다 작냐? 그러면 그죠? 여기 딱 걸리죠. 얘 수행하고 나면 나머지 else나 볼 게 없는 거. 왜냐면 else가 아니잖아. 이해되죠? 예. 그래서 바로 end if로 가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if 해서 여기에 거짓이에요. else 맞죠? 그래서 else 해서 1% 왔는데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이 else를 보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냐면 이 else 여기에 이 else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행하고 바로 end if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보다 작은지 큰지를 보고 20보다 크면 이제 40보다 큰지를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알고리즘을 따르게 되면 바인딩 작업도 결국 한 번씩만 하게 되고 그죠? 쓸데없는 이중 고려를 분기를 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알고리즘 짤 수 있고 책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책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걸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가정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분기점은 어떠냐면 이 분기가 트루면 참이면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기보다 이게 화살표만 따라가 봐요. 여러분 반복이라는 게 개념이 안 와닿으면 분기를 딱 봐요. 이게 참인가? 그럼 일로 가요. 액션을 해요. 또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분기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분기점으로 왔으면 또 논리 연산을 해보겠죠? 참이야? 또 해요. 참이야? 또 해요. 참이야? 또 해요. 거짓이야? 거짓일 때 이제 다른 분기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걸 루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책을 보면 고기를 굽는 과정을 모델링을 하는 개념이 있는데 한번 이 온도가 3분씩 증가시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온도를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요리 시간이 3분씩 늘어나는 내용인데 스테이크 템퍼러처가 135도입니다. 그죠? 135도 이상이어야 돼요. 135도 이하이면 135도 이하면 얘는 계속 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5도 이하니까 어디로 가요? 참이니까 3분 더 구워. 3분 더 구웠는데 아직 스테이크 온도가 135도에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워요. 계속 또 3분 더 구워. 135도 이하야? 아직. 그러면 또 3분 더 구워. 3분 계속 굽다가 스테이크 온도가 135도를 넘어가는 순간 굽기를 종료하는 거죠. 요게 동작의 반복이고 구문은 while입니다. while이 뭐예요? 뭐뭐 하는 도관이잖아요. 그 while 뒤에의 논리 연산이 참일 동안에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정지해서 여러분 보면 되고요. 여기 이 알고리즘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while하고 컨디션 액션이 들어가죠. 그죠? 네. 여긴 대신에 end while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을 쪼르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예제를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요 내용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좀 내용을 좀 커버를 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내용들은 예제 그 심화학습으로 더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모듈화를 제가 이번 시간에 다 소화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계속 하면 되긴 하는데 내용이 좀 너무 한 주에 너무 내용이 많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이 모듈화는 여러분 책을 보고요.
다음 목요일 날 수업을 할 때, 수요일이나 목요일 줌 수업을 할 때 그때 제가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하나로 다시 모으는 그런 내용인데 책을 보면 사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되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심학습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줌 수업 할 때 꼭 질문을 해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다른 용무가 있어서 줌 수업에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수업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한들 못하는 학생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꼭 여러분 연락을 주세요. 메일을 주던가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뒤에부터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모래성이에요. 뭔가 이해되는 것 같은데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가적인 내용들은 그 심학습에 제가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 그 내용들이 그렇게 막 머릿속에 꼬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커버하려고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예제로 이제 수행하려고 했던 알고리즘, 이 단방향 알고리즘부터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제가 심화학습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보고 만약에 이제 이 내용들이 또 커버가 좀 많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터랙티브 수업에서 또 추가적으로 커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긴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요. 계속 이 녹화는 테크니컬 이슈가 있고 있어서 저도 막 반복해서 몇 시간씩 계속 하게 되고 좀 서로 저가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이나 수업 내용이 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개선점이 있다면 여러분 항상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수고했습니다.